청취자 여러분, 머릿속에 이런 장면을 한번 그려보시죠. 기계음만 막 규칙적으로 울려 퍼지는 거대한 공장. 그 컨베이어 벨트 위로는 흔하디 흔한 초록색 인쇄회로 기판,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PCB들이 끝없이 흘러갑니다. 네, 아주 익숙한 풍경이죠. 그렇죠. 로봇팔들이 그 위에 까만 칩들을 툭툭 올려놓고 뜨거운 오븐을 통과하면 납땜이 끝나서 나오는 겁니다. 솔직히 기술의 최첨단이라기보다는 아주 지루하고 평범한, 뭐랄까 마진율 1에서 2%를 다투는 제조업의 밑바닥 풍경처럼 보인단 말이죠. 겉보기엔 정말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이 만약 이 뻔해 보이는 조립 라인이 사실 현재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는 AI 데이터 센터 호황의 가장 핵심적인 병목을 쥐고 있는 곳이라면 과연 믿으시겠습니까? 아마 대부분 고개를 저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보통 그 엔비디아의 GPU나 하이닉스의 HBM 같은 아주 화려한 칩셋 자체에만 막 열광하니까요. 맞아요. 뉴스에는 항상 그런 것만 나오죠. 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파헤칠 이 딥다이브 자료들을 쭉 훑어보면 말이죠. 그 천문학적인 가격의 칩들이 결국 물리적인 기기로 연결되고 또 작동하게 만드는 그 최전선에 완전히 다른 스토리가 숨어 있다는 걸 알게 되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들여다볼 기업이 바로 한양 디지텍입니다. 그런데 본격적으로 기술 이야기를 하기 전에 투자자의 관점에서 이 회사의 재무 데이터를 보면 굉장히 불편한 진실이 하나 딱 튀어나옵니다. 아, 그 매출 구조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이 회사 매출의 90% 이상이 오직 단일 고객사, 그러니까 삼성전자 한 곳에서 나옵니다. 전형적인 벤더사, 다시 말해 하청업체의 수익 구조를 가지고 있죠. 하청업체 중에서도 사실상 가장 리스크가 큰 구조잖아요. 제가 이 거시적인 자본 흐름을 추적하다 보면 특정 거인에게 매출이 이렇게까지 절대적으로 묶여있는 기업은 보통 시장에서 아주 냉혹한 평가를 받거든요. 그렇죠. 아무래도 협상력에서 밀리니까요. 맞아요. 아무리 스스로 기술을 개발하고 효율을 높여도 결국 고객사가 올해 납품 단가 10% 깎읍시다 이러면 그대로 영업이익이 날아가는 겁니다. 이른바 단가 후려치기의 희생양이 되기 쉬운 전형적인 박리담을 갖춘 을의 비애라고 할까요? 표면적인 숫자와 매출 구조만 보면 당연히 그런 합리적인 의심을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공유한 그 공시자료의 이면, 특히 생산 공정의 난이도 변화와 수율 데이터를 교차 검증해보면 그 이미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오, 완전히 달라진다고요? 네, 오늘 우리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단순히 납땜이나 대행해주던 이 회사가 어떻게 시장에서 밸류에이션 리레이팅, 그러니까 기업의 본질 가치 자체가 재평가되는 거대한 기로에 섰는지 그 메커니즘을 낱낱이 뜯어보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의구심부터 확실히 해결하고 가죠. 한양 디지텍이 돈을 버는 본업이 SMT 공정입니다. 표면 실장 기술, 네 맞습니다. 결국 앞서 말한 대로 초록색 기판 위에 메모리 칩 올려놓고 납땜해서 고정시키는 거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이거 장비만 좀 사다 놓으면 웬만한 공장에서는 다 할 수 있는 진입장벽이 사실상 거의 없는 비즈니스 아닙니까? 과거에는 그 말이 맞았습니다. 그런데 메모리의 세대가 DDR4에서 DDR5로 넘어가면서 물리적인 법칙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물리적 법칙이요? 너무 거창한 거 아닙니까? 이걸 이해하려면 비유가 좀 필요한데요. 청취자분들도 한번 상상해 보시죠. 혹시 여행 가실 때 캐리어에 짐 싸보셨습니까? 네, 대충 그냥 운여놓는 편이긴 합니다만. 과거 DDR4 시절의 SMT 공정은 아주 넉넉한 캐리어에 티셔츠나 바지 같은 평범한 짐들을 듬성듬성 넣는 수준이었습니다. 좀 삐뚤어져도 가방문만 닫히면 크게 문제가 없었죠. 대충 조립해도 작동은 했다는 뜻이군요. 그렇죠. 그런데 DDR5는 상황이 다릅니다. 똑같은 크기의 캐리어에 짐을 3배나 더 많이 우겨 넣어야 하는데 그 짐들 사이에 아주 펄펄 끓는 다리미가 몇 개 섞여 있는 겁니다. 펄펄 끓는 다리미요? 혹시 메모리 칩 자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전력 반도체, 즉 PMIC를 말하는 겁니다. PMIC? 네. DDR4까지는 전력을 관리하는 칩이 컴퓨터의 메인보드에 따로 붙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DDR5부터는 데이터 처리 속도가 워낙 빨라지다 보니 전력을 관리하는 PMIC나 인덕터 같은 수동 소자들이 아예 메모리 모듈 기판 위로 직접 이사를 와버렸습니다. 원래 메인보드가 하던 역할을 이제 메모리 모듈 자체가 직접 짊어지게 된 거군요. 맞습니다. 좁쌀보다 작은 부품 수백 개가 기판 하나에 빽빽하게 올라가는 거죠. 전력 칩이 바로 옆에 붙어 있으니까 거기서 엄청난 열이 발생하겠네요. 그게 다림이라는 비유군요. 빙고!
다리미가 바로 옆에 있으니 조금만 납땜이 잘못되거나 간격이 어긋나면 어떻게 될까요? 다 타버리겠죠? 그렇죠. 모듈 전체가 열을 통제하지 못하고 타버리거나 불량이 납니다. 수십만 원짜리 칩이 붙어있는 모듈 전체를 폐기해야 하는 거죠. 즉 단순한 납땜이 아니라 초정밀 열 제어공학의 영역으로 난이도가 수직 상승해버린 겁니다. 잠깐만요. 그 공정 난이도가 법증했다는 건 위탁 제조사 입장에서는 엄청난 기회 아닌가요? 부품이 복잡해지고 공정이 까다로워지면 불량료를 핑계로 가공비를 확 올려받을 명분이 생기잖아요. 아주 정확히 짚으셨습니다. 부품 추가 실장과 정밀도 요구가 곧 공정단가 상승으로 직결된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투자자분들이 보통 한 번 더 의심을 하죠. 돈이 되면 다른 돈 많은 기업이 최신형 SMT 장비를 싹 다 사들여서 경쟁에 뛰어들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말이죠. 네, 당연히 자본주의에서 돈이 되는 곳의 진입장벽은 결국 자본력의 크기라고 생각하시니까요. 저 같아도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진짜 무서운 진입장벽은 장비의 가격표가 아닙니다. 바로 시간과 신뢰라는 물리적 한계입니다. 가령 새로운 업체가 수백억을 들여서 한양 디지텍과 똑같은 라인을 쫙 깔았다고 가정해보죠. 네, 최신식으로요. 이 라인에서 생산된 DDR5 서버용 모듈이 삼성전자 데이터 센터에 납품되려면 퀄리라는 품질 인증 테스트를 통과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글쎄요, 한 몇 달 하면 되지 않나요? 최소 1년에서 길게는 1년 반이 걸립니다. 와, 공장을 다 지어놓고도 1년 넘게 단 1원의 매출도 없이 삼성의 테스트만 쳐다보고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까? 네, 맞습니다. 그건 웬만한 자본력으로는 버틸 수 없는 정말 인고의 시간이네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한양 디지텍은 2020년부터 2025년까지 무려 6년 연속으로 삼성전자 우수협력사로 선정됐습니다. 불량률 제로에 가까운 수율을 이미 증명해낸 거죠. 아, 이미 신뢰가 쌓여있군요. 게다가 베트남 비나 버비를 통해 어마어마한 규모의 초저원과 생산기지를 이미 다 구축해놓았습니다. 신규 진입자는 1년의 테스트를 버텨도 베트남의 인건비와 규모의 경제를 앞세운 한양디지텍의 단가 경쟁력을 이길 방법이 구조적으로 아예 없는 겁니다. 장비빨이 아니라 수요를 잡기 위해 갈아 넣은 시간, 그리고 그 결과물인 신뢰가 진정한 해자라는 거군요. 네, 아주 납득이 갑니다. 네.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한 가지 의문이 드는 지점이 있습니다. 아무리 진입장벽이 높아도 2020년 이전까지만 해도 SMT 시장은 그야말로 처절한 치킨 게임의 연속이었거든요. 당시 한양디지텍보다 덩치가 3배나 큰 거대한 경쟁사가 있었잖아요. 네, 기억합니다. 아주 쟁쟁한 곳이었죠.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지금처럼 한양디지텍이 국내 SMT 위탁 독점에 가까운 이런 압도적 1위가 된 겁니까? 그 판도를 완전히 뒤집은 결정적 순간이 바로 2020년 4분기에 발생합니다. 한양디지텍을 억누르던 그 거대 경쟁사가 갑자기 사모펀드, 즉 PE에 매각되는 대형 이슈가 딱 터진 겁니다. 아, 사모펀드요. 자본의 생리를 아는 제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서 스토리가 어떻게 흘러갈지 머릿속에 확 그려지네요. 어떻게 보시나요? 청취자분들을 위해 설명을 좀 덧붙이자면 사모펀드의 존재 이유는 단기적인 기업 가치 상승과 엑시트, 그러니까 차익 실현입니다. 보통 3년에서 5년 안에 회사를 되팔아야 하죠. 그렇죠. 이익을 극대화해야 하니까요. 그럼 제일 먼저 뭘 할까요? 원가를 쥐어짜고 미래를 위한 대규모 설비 투자, 즉 캐펙스를 확 줄여버립니다. 당장의 재무제표를 예쁘게 만들어야 하니까요.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정말 등골이 서늘해지는 소리죠. 당연합니다. 삼성이 메모리 반도체에서 서버 시장을 장악하려면 핵심 벤더사가 5년, 10년을 내다보고 수백억 원짜리 최신 설비 투자를 선제적으로 해줘야 하거든요. 네, 선행 투자가 생명이니까요. 그런데 가장 큰 위탁 조립사가 언제 회사를 팔고 떠날지 모르는 사모펀드로 주인이 바뀌었다. 이건 삼성의 서플라이 체인에 거대한 시한폭탄이 설치된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자본의 흐름은 잔혹하면서도 참 정직한 겁니다. 삼성전자는 그 리스크를 단 1초도 용납하지 않았어요. 사모펀드 인수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그 거대 경쟁사에게 가던 어마어마한 물량을 즉각적으로 한양디지텍으로 대거 돌려버리기 시작합니다. 와, 2020년에 그 매각 이슈가 한양디지텍 입장에서는 말 그대로 벼락 같은 축복이었네요. 철저한 2인자, 3인자 위치에서 막 피말리는 단가 경쟁을 하다가 경쟁사의 주인이 바뀐 틈을 타서 시장 지배력을 통째로 흡수해버렸다. 이거 완벽한 반전 드라마 아닙니까?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2020년에 이 극적인 독점적 지위 확보가 그저 한 중소기업의 운수 좋은 해프닝으로 끝났다면 오늘 우리가 이 딥다이브에서 이 회사를 다루지도 않았겠죠. 오, 또 다른 연결고리가 있나요? 네, 이 우연해 보이는 사건이 2024년 이후 폭발해버린 AI 데이터 센터 투자 사이클과 정면으로 딱 충돌하면서 상상조차 못했던 거대한 연결고리를 만들어냅니다. AI 사이클과의 충돌이라 좋아요. 하청업체가 어떻게 AI라는 이 거대한 파도에 올라탔는지 그 퍼즐을 한번 본격적으로 맞춰보죠. 지금 우리가 HBM이라는 아주 특수한 메모리에만 시선을 뺏겨서 그렇지 실제 AI 데이터 센터를 지을 때 절대적으로 부족한 게 바로 고성능 일반 메모리입니다. 여기서 정말 소름 돋는 수치 하나를 보시죠. 어떤 수치죠? 최근 서버용 DDR5의 기가바이트당 가격이 13달러 선까지 치솟은 적이 있습니다. 이게 왜 무서운 숫자인지 아십니까? 범용 램 가격이 13달러요. 제가 알기로 현재 최고의 AI 반도체로 불리는 HBM3E의 평균 가격 추정치가 대략 13에서 16달러 수준이거든요. 그럼 일반 서버에 들어가는 범용 DDR5 가격이 거의 HBM 턱 밑까지 쫓아왔다는 뜻 아닙니까? 바로 그겁니다. AI가 단순히 학습을 넘어서서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추론 생태계로 막 확장되다 보니까 일반 서버들까지도 강제로 최고 스펙으로 업그레이드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일반 서버도 AI를 감당해야 하니까요. 네, 그 결과 범용 서버 모듈 단가가 미친 듯이 상승했죠. 여기에 한양 디지텍이 던진 결정타가 하나 더 있습니다. 2024년에 베트남에 완공한 제3공장입니다. 공장을 하나 더 지은 게 왜 결정타가 되는 거죠? 수요가 느니까 생산 라인을 늘리는 건 아주 당연한 수순 같은데요. 이 3공장은 일반 램을 만드는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직 엔터프라이즈, 즉 기업용 SSD 전용 생산 기지거든요. 연간 생산량만 827만 개 규모입니다. 기업용 SSD요? 일반 SSD랑 많이 다른가요? 일반 소비자가 노트북에 쓰는 SSD와 데이터 센터용 엔터프라이즈 SSD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물건입니다. 데이터 센터는 24시간 내내 멈추지 않고 데이터를 읽고 써야 하잖아요. 그렇죠. 서버가 다운되면 큰일 나니까요. 그래서 전력 차단 보호 기능부터 발열 제어까지 아주 차원이 다른 컨트롤러가 들어갑니다. 당연히 단가가 소비자용 대비 2배에서 최대 5배까지 비싸죠. 잠깐. 그렇다면 이 회사는 단순한 부품사가 아니라 AI 시대의 심장을 쥐고 있다는 뜻인가? 와, 정확한 표현입니다. 엔비디아의 GPU가 AI 데이터 센터의 두뇌라면 그 두뇌가 계산할 어마어마한 양의 데이터를 쉼없이 공급해주는 서버용 DDR5와 고용량 엔터프라이즈 SSD는 데이터 센터의 심장과 혈관입니다. 진짜 심장이네요. 한양 디지텍은 2020년에 얻은 독점적 지위를 바탕으로 그 심장을 조립하는 핵심 공정을 완벽하게 장악해버린 것이죠. 와, 이거 들을수록 등골이 짜릿해지네요. 2020년 경쟁사의 매각으로 우연히 차지한 포지션이 몇 년 뒤에 AI 데이터 센터 호황이라는 거대한 쓰나미를 만나서 고마진 서버용 램과 기업용 SSD의 독식으로 이어졌다. 네, 완벽한 타이밍이죠. 이런 거시적인 기술의 트렌드와 미시적인 기업의 전략이 이렇게 악위가 딱 맞아떨어지는 건 투자자 입장에서 정말 엄청난 카타르시스를 주거든요. 맞습니다. 기술 분석과 밸류에이션이 하나의 아름다운 스토리로 완성되는 순간이죠. 자, 장밋빛 미래와 드라마는 이 정도면 충분히 즐겼습니다. 이제 찬물을 좀 끼얹어 볼 시간입니다. 올 것이 왔군요. 아무리 스토리가 화려해도 결국 기업은 장부의 숫자로 증명해야 하잖아요? 제가 공시된 재무제표를 보다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모순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어떤 부분이죠? 한양 디지텍의 2025년 반기 보고서와 전체 실적 추이를 한번 보시죠. 연매출 6,512억 원으로 역대 최고, 그야말로 창사 이래 최대 덩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영업이익을 보면 전년 대비 무려 마이너스 43%나 폭락했습니다. 네, 그 숫자요. 방금 전까지 막 AI의 심장이니 고마진 SSD 독식이니 온갖 화려한 수식어를 다 붙였는데 막상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매출만 잔뜩 부풀어 오르고 실제 회사 금고에 떨어지는 이익은 반토막이 났다는 겁니다. 이렇게 실속이 텅 비어버렸는데 기업가치 재평가라뇨? 이건 심각한 어불성설 아닙니까? 굉장히 뼈아프지만 투자자라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는 리스크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재무제표의 모순이 바로 위탁제주 비즈니스가 태생적으로 안고 있는 아킬레스건, 즉 원가 스프레드 리스크의 실체입니다.
원가 스프레드 리스크요? 용어가 좀 어려운데 청취자분들을 위해 쉽게 좀 풀어주시죠. 아주 단순하게 말해서 원재료를 비싸게 사서 가공비는 제때 못 올리고 싸게 조립해 준다는 뜻입니다. 아까 우리가 디램 가격이 급등했다고 막 열광했잖아요. 네, 13달러까지 올랐다고 했죠. 그런데 한양디지텍의 회계 구조를 보면 이 회사는 삼성전자로부터 원재료인 메모리 칩을 직접 매입해서 그걸 조립한 뒤에 완제품으로 다시 삼성에 넘깁니다. 아, 잠시만요. 그럼 칩 가격이 오르면 한양디지텍의 매출액도 그 칩 가격이 오른 만큼 그냥 뻥튀기가 된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메모리 칩 가격이 미친 듯이 오르면 원재료 매입 단가가 수직 상승하니까 매출 덩치는 엄청나게 커 보입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수익성이죠. 원재료 가격이 오르는 속도에 맞춰서 한양디지텍이 삼성전자에 요구하는 SMT 가공비, 즉 마진을 바로바로 인상할 수 있을까요? 절대 못하죠. 가불관계에서 그게 될 리가 없잖아요. 삼성전자가 야, 원가 올랐으니 가공비도 30% 올려줄게. 이럴 리가 만무하니까요. 그렇습니다. 원가 부담은 로켓처럼 치솟는데 판가 인상은 자전거를 타고 쫓아가는 격입니다. 그 협상력의 시차 때문에 일시적으로 영업이익률, 즉 OPM이 크게 훼손되는 역전 현상이 2025년 실적에 고스란히 찍혀버린 겁니다. 와, 결국 곰은 제주를 부리고 돈은 삼성이 다 가져가는 구조라는 거네요. 아무리 독점적 1위라도 이 거대 고객사 앞에서는 원가 전가력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논의한 가치 재평가 시나리오 자체가 근본적으로 흔들리는 것 아닙니까? 단기적으로 보면 분명 치명적인 약점이 맞습니다. 하지만 구조적인 방어 논리도 존재합니다. 이 원가 스프레드의 엇박자는 보통 메모리 가격 상승 사이클의 초입에 가장 극심하게 나타나거든요. 아, 초반에만 그렇고 나중에 맞춰진다는 건가요? 네, 판가 협상이 마무리되고 안정화 구간에 접어들면 짓눌렸던 마진은 다시 스프링처럼 회복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양디지텍 스스로도 이 단순 조립의 한계를 너무나 뼈저리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던진 승부수가 앞서 말한 엔터프라이즈 SSD 3공장인 겁니다. 아, 이제 이해가 되네요. 이익률이 낮은 단순 메모리 모듈 조립의 비중을 좀 줄이고 구조적으로 단가와 마진이 훨씬 높은 고부가가치 SSD의 비중을 폭발적으로 늘려서 전체 포트폴리오의 이익률을 방어하겠다. 이거군요. 맞습니다. 이른바 제품 믹스 개선을 통해 원가 전가의 태생적 한계를 정면으로 돌파하겠다는 아주 치밀하고 공격적인 시나리오인 셈이죠. 기술적으로나 전략적으로는 확실히 납득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남들은 놓치기 쉬운 은밀한 인사이트, 공시서류의 주석 한 줄에 숨겨진 치명적인 리스크를 제가 하나 더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오, 또 다른 리스크가 있나요? 네, 2026년 3월 이 회사에 아주 거대한 구조적 변곡점이 하나 발생합니다. 바로 리더십의 교체입니다. 아, 그 김형육 대표이사의 퇴임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2017년도부터 회사를 이끌면서 베트남 법인을 세우고 지금의 이 SSD 3공장 투자를 진두지휘했던 창업 경영진이 2020년 3월에 물러나고 김윤상 신임 대표가 딱 취임했습니다. 세대 교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보통 겉보기엔 아주 그럴싸한 세대 교체처럼 보이죠. 하지만 지분 구조를 보면 의심의 촉이 확 발동합니다. 현재 오너 일가가 보유한 지분이 무려 53.74%에 달합니다. 이 압도적인 지배 구조 속에서 대표이사가 바뀌었다. 여기서 두 가지 시나리오가 나옵니다. 어떤 시나리오죠? 첫째, 정말로 회사를 한 단계 도약시키기 위한 전문 경영인 체제로의 긍정적 전환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회사의 가치가 AI 사이클을 타고 정점을 찍었을 때 이 막대한 지분을 유동화하려는 시도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 이른바 오버행 리스크를 말씀하시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지분을 시장에 쪼개서 팔거나 아니면 경영권을 통째로 넘기기 위해 기관 투자자들에게 대규모 지분을 할인해서 넘기는 블록딜 같은 이벤트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주식시장에서 대규모 잠재 매도 물량은 그 자체로 주가를 짓누르는 거대한 지뢰잖아요. 그렇죠. 신임 김윤상 대표의 미션이 기존의 고마진 SSD 확장 전략을 똑심 있게 밀고 나가는 것인지 아니면 단기적으로 이익을 연끈해서 매각 가치를 높이는 것인지 그 방향성에 따라 이 회사의 미래는 완전히 갈릴 겁니다. 굉장히 냉철하고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저 같은 기술 분석가들은 보통 공장의 수율이나 생산 능력을 주로 보지만 결국 그 공장을 돌리는 리더십의 변화는 팩시밀리의 활자처럼 숫자로 딱 찍히지 않는 가장 위험한 변수니까요. 재무제표 밖의 리스크죠. 게다가 사업 보고서를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직 주식으로 전환되지 않은 이건의 전환사채, 즉 CB 물량도 남아 있습니다. 전환사채라면 언제든 회사의 주식으로 바꿔서 시장에 내다 팔 수 있는 빚쟁이들의 권리가 아직 남아있다는 뜻이군요. 맞습니다. 기술적 해자가 아무리 견고하고 AI 사이클이 강력하더라도 회사가 성장해서 주가가 막 오를만 하면 이 CB 물량이 주식으로 전환되어 시장에 쏟아질 수 있다는 거죠. 오너 일가의 지분 매각 리스크에 12 물량까지. 네, 거기에 오너일가의 지분 매각 리스크가 찬물을 끼얹을 수도 있고요. 화려한 기술의 성벽 안에 숨겨진 자본의 지뢰밭이 상존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흩어진 정보들을 하나로 쫙 모아볼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겉보기엔 기판에 납땜이나 하는 평범한 하청공장 같았던 한양디지텍의 진짜 얼굴을 낱낱이 해부해봤습니다. 이들은 장비 몇 대 사서 뛰어들 수 없는 시간과 수율이라는 진입장벽을 구축했고 DDR5와 기업용 SSD라는 두 개의 강력한 엔진을 달고 전 세계 AI 데이터 센터 인프라의 가장 깊숙한 최전선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매출의 90%를 하나의 거인에게 의존해야 하는 벤더사의 태생적 한계, 그리고 칩 가격 상승 시 마진이 훼손되는 원가 스프레드 리스크, 마지막으로 경영진 교체와 잠재적 물량 부담이라는 무거운 양날의 검을 두 손에 쥐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죠.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 오늘 우리는 거대한 AI 인프라 구축의 이면에서 조용히 땀 흘리며 진짜 실탄을 만들어내는 위탁 제조사의 진면목을 확인했습니다. 앞으로 AI 하드웨어 시장이 끝을 모르고 팽창해 나갈 때 이들처럼 기술적 우위를 점한 대체 불가능한 그림자 파트너들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글쎄요. 아주 궁금해지네요. 결국 고객사의 그늘을 벗어나 자신만의 독자적인 브랜드와 IP를 꿈꾸며 독립을 선언하게 될까요? 아니면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고 거인들의 가장 완벽하고도 조용한 심장으로 남는 길을 택할까요? 오늘 우리가 짚어본 2026년 3월의 리더십 변화가 어쩌면 그 도발적인 질문에 대한 첫 번째 힌트가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 준비한 딥다이브는 여기까지입니다.